자, 문제풀이입니다. 2019년 3월 고2 학평 지문 강의를 50분 동안 해가지고 사실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게 풀려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대로 따다다다 풀게요. 일치하지 않는 거. 소비자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신의 자금 흐름을 고려. 소비를 딱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있네요. 이 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예산서는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 맞나요? 예산선이라는 것이 찾을게요. 그냥 맞는 말이긴 한데 예산선이라는 단어 찾고 여기 이렇게 나왔죠? 3번 이 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소비 계획이 결정돼. 이거 그냥 동그라미죠? 그쵸? 그런데 찾아볼까요? 무차별 곡선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번 이 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게 이자율이 하락하면 시계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그래프는 뭐에서 말한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여기 그냥 밑줄로 나와 있긴 하네요, 줄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는데 그림을 이해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답은 4번. 그리고 5번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결정할 때 이자율, 현재 소득, 미래 예상 소득을 모두 고려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죠. 이 여러 기간에 걸쳐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자율은 소비 계획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죠. 이게 그대로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도 답은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인 겁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림 1의 K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 가. 어디 있냐? 가가 어디 있어? 그림 2에서 이건 그냥 그거구나. 그림 1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은 이거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은 요거 여기선 2였고 여기서는 2 프라임인 거죠. 이것을 가와 나로 지칭을 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가는 그림 1의 예산선에서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것 맞죠?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할수록 더 큰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근거는 사실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1의 예산선에서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산선,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곳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하고 딱 접할 때 그 점이 가장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다른 무차별 곡선은 접하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두 점을 만들던가 아니면 위로 해서 아예 접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소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맞는 말 2번
이 그림 1에서 최적 소비 계획은 그림 1의 초기 부존점 뭐라고 했죠? M1, M2라 그랬죠. M1, M2라 그랬는데 여기에 비해서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보다 균등하죠? 대출을 함으로써 1기와 그리고 현재와 2기, 미래의 소비가 조금 균등해졌죠. 그것이 바로 이 점인데 이게 아마 이 그래프상에서 중간점일 거예요. 거의 요런 느낌일 겁니다. 거의 요런 느낌일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놓아보면은. 균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 소비 계획은 더 균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맞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가를 제외한 그림 1의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들보다 우측 위에 존재하죠. 다른 녀석들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게 어떤 직선에 접하는 곡선 그리고 기울기가 그 모양이 같은 곡선은 접하는 곡선은 딱 하나뿐이죠. 이건 그냥 수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접하는 선은 딱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겹치거나 혹은 아예 접하지도 않은 비현실적, 방금 이야기한 거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하는 선이 다른 만나는 녀석들보다 가장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녀석이죠. 그리고 4번 가에 비해 나의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이거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었죠.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 뭐라 그랬어요? 현재 소비가 줄어들어서 미래 소비를 늘리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소득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이 늘어남으로써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 자체가 갚아야 하는 돈을 제외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줄어든 거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소득이 줄어든 것. 그런데 미래 소비가 늘어난 것은 대체 효과가 플러스인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인 소득. 이거 맨 마지막에 필기했죠. 맨 마지막에 여기 엄청 크게 세게 필기했을 거예요. 지문 강의할 때. 그래서 대체 효과 플러스가 소득 효과 마이너스보다 컸으니까. 그리고 소득 효과가 더 컸을 때 이기 소비 지출액이 뭐 더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했어요. 가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경우도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얘도 맞고 나머지는 5번인데 가와 나에서의 K의 대출액의 차이는 가와 나에서의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보다 작다. 무슨 말이에요? 요 점과 요 점 대출액의 차이는 요 점과 요 점이 아니죠. 우리 아까 이미 다 쟀어요. 이 점과 이 프라임 점에서 대출액은 M1, C1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대출액은 계산을 해야 되냐? C1 마이너스 M1이고 이 기에서는 C 대출액은 C2 마이너스 M C1 프라임 마이너스 M1입니다. 대출액 여기가 훨씬 더 작죠. 그쵸? 그리고 가와 나에서의 1기 소비 지출액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1기 소비 지출액은 C1이고 여기서는 C1 프라임인데 소비 지출액의 차이는
계산을 해보면은 C1 마이너스 C1 프라임이고 대출액의 차이는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냐? C1 마이너스 M1 이거 빼기 C1 프라임 마이너스 M1이니까 얘네 둘은 없어지고 결국은 C1 마이너스 C1 프라임으로 똑같아지죠. 계산을 하면 이런데 아마 계산을 안 하고도 찾을 수 있는 게 있긴 할 거예요. 차이보다 작다가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네요. 내가 수학적으로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보기 문제 2개가 남았습니다.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자율이 R인 경우, 이게 이자율 관계만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자율이 R인 경우 현 시기 1기 현재 100만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 미래의 이자율 현 시기의 원금은 다음 시기에 이자율 더하기 이자 더하기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보면 다음 시기 미래의 요 돈은 현재의 100만원이랑 가치가 같아요. 맞죠? 100만원은 현재 미래 이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이자율을 R로 친다면 현재 100만원을 예금을 했을 때 내가 미래에 이 100만원을 받는다면은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금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미래에 100만원 더하기 100만원에 1 곱하기 1 플러스 R을 곱했을 때는 그걸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이 R이라는 이자율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의 가치는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 가치란 어떤 금액이 현재 지니는 가치를 말하는데 이제 읽어볼게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이거 지금 기억의 이유를 추론을 하는 건데 보통 이 밑줄 앞뒤에서 근거를 잡게 하는데 여기선 보기까지 알려줬어요. 왜냐면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나는 근데 지문 설명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다 해줬죠. 1 플러스 R의 의미에 대해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 이유를 보기를 참고하여 추론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일단 현재 가치 1기 소비의 1기 소비 혹은 1기 때 가지는 금액의 현재 가치가 이자율이 상승한다면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닌가요? 현재 가치가 올라가나요? 잠깐만. 이거 헷갈리는데?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현재 100만원을 안 쓰면은 미래에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니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이것을 현재 가치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뭐라고 연결을 지어야 되냐 이거는?
답은 나오는데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자율. 현재 가치는 나도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시정리를 좀 하자. 자, 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현재 가치 이야기를 할 때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현재 가치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미래의 것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1기와 2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와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는 말 자체는 이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성립하지 않는 말. 그렇기 때문에 1기라는 1기의 현재 가치, 1기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것이 미래 것을 끌어와야만 말이 성립이 되는 건데, 현재 시점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미래 것을 섞지 않고 현재 시점으로 하면 이야기를 하면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1기와 2기를 비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미래 거의 현재 가치와 현재 거의 가치를 비교를 하라는 말인데, 기억이랑 좀 연결이 힘들 거예요. 저 지금 그냥 살짝 좀 생각난 대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말이 좀 꼬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원래 현재의 이자율이 R에서 R1으로 상승한다고 해봅시다. R에서 R1으로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했을 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100만원은 미래에서 100만원의 1 플러스 R이라는 금액이 돼요. 그쵸? 그런데 R1으로 이자율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현재 100만원이 미래에 100 곱하기 1 플러스 R1이라는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현재 내가 소비를 안 한다면 미래에 1 플러스 R1만큼 더 늘어난 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2기 소비, 미래 소비의 가치가 현재 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늘어났을 때 미래 소비의 가치가 R1일 때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것을 R이랑 R1이라는 이자율 상승 전, 이자율 상승 후의 관점으로 비교를 한다면 R1 때 요 녀석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가치, 그리고 R1 때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의 가치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R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의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R1이라는 이자율 때 미래에 이 1 플러스 R이라는 금액을 환산을 해보면은 100만 원보다 적은 돈이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같은 미래의 돈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을 만약에 현재 가치, 이건 지금 1 플러스 R을 적용을 시킨 건데 1 플러스 R을 아예 없애버리고 얘네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얘는 얘랑 비교를 한다면 얘가 더 현재 가치가 낮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 100만 원을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냥 이 이자를 5%에서 10%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100만 원이 미래에 105만 원이 되고 여기서는 110만 원이 될 텐데, 그쵸? 그런데 이것을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는 미래에 105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미래 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얘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5%를 빼야 되니까 95만 원이 되는 거고 얘는 10%를 빼야 되니까 90만 원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린가? 아무튼 간에 현재 가치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했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9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지 자체가 이 2번이라는 선지 자체가 그냥 현재 가치와 이자율 상승의 관계에 대한 정의예요. 그냥 현재 가치는 미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가치는 미래의 동일 금액의 현재 가치는 내려간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상승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의 현재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쓸게요. 동일한 현재 금액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올라간다가 되겠죠. 그냥 이게 현재 가치라는 녀석과 이자율의 관계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암기해도 될 정도의 수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막 이런 거랑 연결지어 가지고 어렵게 꼬아져 버린 거예요.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현재 가치는 이런 녀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첫 번째 문제, 사실 확인 문제에서 하나의 선지로 나와야 될 녀석인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금액의 미래의 소비의 현재 가치는 하락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지문에도 나와야 되고 선지에도 나와야 되는 녀석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뭐지 했던 거야. 이 문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것 밖에는 현재 가치에서 말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는 녀석들인 거예요. 설명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같이 나도 몇 년 전에 배워가지고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복습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문제, 단어 문제는 안 하고 보기 문제 마지막 문제 풀게요. 자, 이제 마지막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에서는 제가 항상 말하죠. 보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거랑 지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연결점 찾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꼭 그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보기부터 볼게요. 상황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연결점을 잘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갑국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발표로 인해 갑국의 모든 소비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뭐예요? 내년 소득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갑국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이 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득효과는 뭐고 대체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1기 소비와 2기 소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총소득 감소 혹은 증가에 따라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소득효과라고 하니까 상대적 가치는 바뀌지 않아서 대체효과는 상대적 가치는 그대로라서 대체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이 아니라 그냥 소득이라고 합시다. 총소득 자체는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증가했어요. 이게 뭐가 대체된다 그랬죠? 뭐가 뭘로 대체되는 거라 그랬죠? 상대적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가 서로 대체되는 것을 말해서 대체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 효과만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소득이라는 게 늘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더 균등한 소득을 더 균등한 소비를 이 기간 소비 모형 우리가 봤던 이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이 가정들에 뭐가 있었어요? 균등한 소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봅시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1기 현재 소득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년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가지고 올해의 소득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받을 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어요. 얘네를 그으면은 요런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마주치는 거예요. 여기 아래가 아니고 요런 직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대충 봐도 요러한 요러한 무차별 곡선이 접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겁니다.
보조금 지급 이전인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각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봐봐요. 어찌 됐건 간에 소득이 증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균등한 소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 소비가 늘어나니까 봐요. 이제 이걸 지울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까 했던 우리 그래프 보면서 봤던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미래 소비가 더 많아졌어요. 미래 소비가 요 점이었을 때 A점 그리고 B점으로 늘어났는데 미래 소득이 A점일 때 대출액을 C1만큼 땡겼어요. 그런데 미래 소득이 더 늘어버렸어. 이거 확정된 거야. 대출을 더 땡겨 안 땡겨? 더 땡깁니다. 더 땡겨요. 여기로. 그렇다는 것은 이 대출 땡긴 곳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아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마 여기에서 둘 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땡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 아무튼 요게 가장 있어 보임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려면 저도 책을 뒤져봐야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오케이? 대출을 더 땡기고 미래에 좀 더 갚을 거야. 왜냐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게 됐으니까. 라고 해서 이 효용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균형점 역시도 2라는 점에서 2 프라임 아까 썼으니까 2 프라임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쵸? 보조금 지급은 대체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소득 효과만 일어날 것으로 각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존나 신기한 게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써먹을 것이 없이 그냥 맨 처음에 말했던 상대적 가치 이자율로 인한 상대적 가치 변하지 않으니까 대체 효과 일어나지 않는다.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소득 효과만 생긴다라고 말했던 여기에서 문제가 풀렸네요. 사실 진짜 어렵게 내려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을 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러한 그래프를 주지 않고서는 3점 문제 낼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솔직히 힘드니까요. 그러나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요것은 이제 여기서의 이 효과 대출액이나 이런 것의 변화,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 어떤 식으로 바뀌고 소득 효과가 얼마만큼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건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요렇게만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허무하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 했죠.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강의를 찍지 않고요. 끝.